있는 그 권한 수준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크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동 결정하는 방식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렇게 스펙트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도 그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죠? 그 사후 정보 공유가 있고 사전 정보 공유가 있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부부 이제 재산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이제 부인이 이렇게 막 있어요. 남편한테 사고 나서 그러니까 경영에 어떻게 이제 가게 경영에 참가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이건 빵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이제 그냥 막 땅 사고 돈 쓰고 막 성형 수술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 사후 공유 정보는 하고 나서 이제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참가라는 거지. 그게 뭔 참가냐? 그게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참가입니다.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광의로 보는 거죠. 그죠? 광의로 그 정보에만 참가하는 것을 이제 하더라도 사후에 하는지 사전에 하는지 그 경영 참가의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후에 하는 건 좀 낮은데 그래도 사전에 하는 것은 사후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협의하는 거다. 근데 이제 공동결정이랑 다른 것은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을 말하죠. 협의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에서 정보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보를 청구하는 것.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요구하고 정보를 사전에 사후에 뭐 어디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는 그것 자체가 힘이에요. 그것 자체가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비토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후에 혹은 어떠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설사 권한은 없더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않아. 좀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근데 정보는 알았어. 그러면은 자기가 정당한 그 권한은 없더라도 막 비판할 수 있고 비공식적으로 어떤 힘을 행사해서 그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신뢰 전제이기도 하고 모든 어떤 그 노사관계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사전에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더 나가서 협의를 하는데 얘기를 쭉 듣는 거죠. 의견이 어떠냐. 서로 막 토론하고 찬성이다 반대다 막 대립을 하는데 잘 알았다고 그러고서 손 털고서 이제 사용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뭐 그러면 의사결정에 그 영향을 미치냐? 그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하면 말빨인 거예요. 말빨. 자기가 권한은 없더라도 정말 그게 부당하다거나 명백하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에서 근로자 대표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자도 찔끔하거나 의사결정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기업 윤리나 사회적 책임 관련돼서도 시민단체 큰 뭐 저기 삼성 뭐 이런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당성, 근거, 팩트 이런 걸 갖고 막 공격하고 여론 이렇게 하면은 협의권 아무런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결정 권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정보사회, 현대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뭐 사용자가 완고하면은 사실 또 바꾸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협의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준이 있어요. 근참법에 따르면은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4번.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그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서 협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근참법은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들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효 노사협의회라고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막 대충 막 서류 작업만 해놓고 이렇게 그 근로감독 나오면 면피만 하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략 어림 추정 잡아서 볼 때는 약 30%의 노사협의회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그냥 페이퍼만 엉엉만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중소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한 40인, 50인은 사실은 오너가 근로자들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웬만하면 다 얘기를 한다고. 뭐 얘가 이 사람이 애를 낳는지 무슨 가사랑 부인이랑 싸웠는지 이런 것까지 다만큼의 밀접한 관계들인데 뭘 분기에 굳이 만나서 뭐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바람직해요. 그것이 분기별로 공식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라는 것이 바람직한데 워낙 잘 알고 바쁘고 이러니까 이제 안 하는 데가 전체 한 30%인데, 그래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약 99%는 노사협의회가 다 있어요. 98%, 99%. 근데 그렇다고 다 워킹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30%는 그냥 서류 작업만 하는 까라다. 70%가 이제 그 이펙티브한 워크카운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워크카운슬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사협의회는 전통적인 워크카운슬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워크카운슬은 사업장 평의 혹은 직장 평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건 온전히 근로자 대표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교수 평의회 이제 위원인데, 교수 평의회는 일종의 워크카운슬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부 경영진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노사협의회는 근데 엄격히 말하면 레이버 매니지먼트 조인 커미티 공동위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워킹은 실제로는 워크카운슬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가 워크카운슬, 직장 평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협의도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4번 하는지 아니면 6번 할지 10번 할지 막 월마다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이 경영 참가의 그 권한의 수준을 다 다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동 결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사회 참가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일부의 산업들은 노사가 동수로 이사회를, 우리로 말하면 이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위에 감사회가 없잖아요. 근데 걔네는 어떻게 했냐면 이사회 위에 또 감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회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그런 이제 전통들이, 그러니까 그 권한 법률이 있는 것이죠. 공동결정법이. 근데 이제 어떤 산업들은 그냥 소수만, 그러니까 5대5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사 이런 것이 한두 명이 참가하는 거예요. 거기가 더 낮은 거죠. 그죠? 여기가 더 높은 거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쭉 스펙트럼으로, 이제 크게는 정보 공유, 협의, 공동 결정이지만 그것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독일도 실업률이 되게 높았어요. 특히 이제 그 네오나치들이 동독 지역에 아직도 꽤 많이 있어요. 동독 지역에 어떤 데는 막 실업률이 15%, 20% 가까이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그러니까 네오나치들이 실업률이랑 좀 많이 관련성이 높아요. 실업률이 높은 데가 그 외국인들에 대한 적대의식도 높죠. 그런데 이렇게 밤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동양인들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정서들이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서독 지역 이런 데는 뭐 별로 이제 큰 영향들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실업 문제가 한동안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좀 많이 해소됐어요. 많이 해소됐는데 사실은 우리랑 비슷하게 좀 비정규직, 파견업체로 많이 좀 해소가 된 상태고, 그것을 위반하는 데에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 그 법안이 하르츠 법안이라고 그래요. 하르츠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하르츠가 누구냐면은 폭스바겐의 노동이사예요. 폭스바겐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그 이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사가 상당히 이렇게 좀 밸런싱하게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독일의 어떤 노사관계, 그리고 독일의 어떤 경쟁력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독일이 정답이고 미국이 정답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미국 중심적인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시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은 뭐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은 그거는 좀 여러 가지 대안들 갖고 뭐 스웨덴과 또 일본과 좀 뭐 태국 또 싱가폴, 뭐 독일, 또 미국, 캐나다 이런 다양한 좀 대안들을 갖고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만 이렇게 막 맹목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 조금씩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게 쭉 연속선상에 놓일 수 있겠죠. 그죠? 네, 크게는 이렇게 정보공유 협의 공동결정이지만 이렇게 쪼개면 사후 정보공유도 뭐 찔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상세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전공유도 뭐 많이 하는지 조금 하는지 자주 하는지 뭐 이제 협의도 뭐 얼마나 자주 하는지 얼마나 길게 하는지 얼마나 심도 있게 하는지 얼마나 다양한 이슈 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으로 놓을 수 있다.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후에 제가 그래프를 설명할 때 이걸 이제 X축으로 놓고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노동자 대표 조직. 그러니까 우리 노사협의회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묶어서 근로자 대표 조직 혹은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 이제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참여다, 간접 참여다 하는 부분은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대표기구가 참여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직접 민주주의랑 간접 민주주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혹은 노조의 어떤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이런 방식들은 간접적인 참가라고 한다면은 제안제도, 직접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팀제를 통해서 업무적 의사결정에 자기가 직접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회학이 어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상당히 어렵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뭐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런 직접 참가나 간접 참가들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가 굉장히 좀 컨트로버시해요. 되게 그러니까 논쟁적이에요. 긍정적인 결과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도 있고 유효하지 않은 결과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좀 미국의 연구들은 이런 간접 참가들이 부정적이거나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팀제가 긍정적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간접 참가도 유의미하다, 긍정적이다 이런 연구들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건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 달라져요.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데도 있고 부정적인 데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거기에 덧붙여진 그래프와 이 그래프까지가 우리의 이제 주요 학습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X축이 아까 말한 경영 참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결국은 과연 우리가 경영 참가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재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적합한 사업 주제를 통해서 당연히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케팅이나 재무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경영 참가 제도를 통해서 그 권한 수준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그것도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X축은 의사결정 권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는 뭐예요? 빵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후에, 땅 사고도 사후에 뭐 샀더니 안 샀느니 아무런 얘기도, 뭐 해외 투자를 하느니 공장을 이전하느니 신기술을 도입하느니 이런 거 이런 방구도 없는, 전혀 뭐 노동조합, 근로자, 노동자는 전부 그냥 기계의 부품처럼, 그냥 그 남처럼, 그냥 부품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준에서 이제 조금씩 경영에 참가시키면은 기업의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R, revenue. revenue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부가가치가 뭐냐? 뭐 이게 되게 좀 복잡해요. 근데 흔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윤하고 그 인건비. 그러니까 원재료, 재료값하고 세금 뺀 나머지를 부가가치라고 보는 거죠. 땅값, 이자, 그다음에 재료비 이런 거 빼고 근로자가 얻어가는 인건비와 그 기업의 이윤, 사용자 이윤, 이것을 합친 것을 부가가치라고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있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경영 참가를 하나도 안 하면은 부가가치가 전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 참가를 안 하는, 완전히 경영 전권이 횡행을 하는, 경영권을 막 절대시하고 전혀 의사결정에 참가시키지 않는 기업에서 기업의 성과는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죠? 그것이 R0입니다. Revenue Zero. 여기 값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경영의 성과를 보일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그렇게 경영에 참가시켜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후 정보 제공, 사전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좀 의사결정에 관여시키거나 협의하고 공동결, 이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의 권한을 점점 높이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 부가가치는. 부가가치는 높아진다, 처음에. 증가한다는 거예요. 경영에 참가시키면은 전혀 경영에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보다 제한 제도를 통해서, 팀제를 통해서, 공식적인 회의에 근로자들이 발언하는 것을 통해서 현장의 어떤 얘기들을 전달함으로써, 그래서 이 경영 참가가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원천이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요? 제가 그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한 바는, 핵심적인 그 요소는 뭐예요? 그렇죠. 현장 지식입니다. 현장 지식. 현장의 구체적인 지식.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 근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근로자들을 센스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또 현장의 어떤 문제 해결, 노하우, 어떤 그 고객의 특성, 고객이 막 까다롭고 뭐 그 클레임하는 주요한 어떤 원천, 어디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지난번에 본부 직원분들이랑 워크숍을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수업과 관련된 질문이 막 각 단과 행정실에서 그 직원들이 막 문의가 폭주를 한 적이 있었대요. 막 그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했다고, 이제 규정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도 문의가 너무 빗발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골똘하게 고민하면서 현장들을 한번 쭉 돌아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비정규직이잖아요. 계약직이잖아요. 자주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다시 교육들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부에서만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것이. 경영진들이, 우리 총장님이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업무가 이렇게 막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 문제의 어떤 그 원천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노하우, 경험, 그런 조사, 그런 지식을 현장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과 밀착되어 있는, 굉장히 근데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경영 전략도 중요하고 경영 지식도 중요하고 어떤 직관적인 경영제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현장 지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도출해내고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경영의 과제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면서 동기부여되고 정보가 공유되고, 좀 정보가 공유되면 이제 오너십이 좀 생기고 좀 신뢰를 쌓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런 현장 지식이 더욱더 경영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요. 반영이 된다.
저도 이제 그 대학원 우리 조교들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일이 왜 필요하고 그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런 일을 의뢰를 하게 되는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수업이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정보의 공유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잘 수행하고 퀄리티 있게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와라고 하면은 하기 싫고 또 엉뚱하게 할 가능성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의 정보 공유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밑도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져요? 네, 그 올라가는 것은 현장 지식 때문에. 근데 다시 이것이 정점을 치고 네? 현장에서 다시 떨어진단 말이죠. 너무 뭐가 어떻게 되면 경영 참가 권한이 너무 세해지면은 이 그 기업의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항상 뭐 저의 이제 논리의 메커니즘은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하면 뭐든지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왜 경영 참가의 권한이 너무 세지?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 먼저 그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이 정점을 치는 의사결정 권한의 수준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것이 협의일까요? 2번 하는 협의예요? 3번 하는 협의예요? 아니면 공동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공동 결정 중에서 소수 참가예요? 아니면 다수 참가예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디선가 꺾인다는 거지. 꺾이는 거고 그 꺾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는 의사결정의 지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죠. 일단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현장 지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경영 지식도 중요하다고. 근데 막 이 사회에 너무 막 현장 지식만 얘기를 하고 이 시장의 변화나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레코드판이 전부 다 그 MP3로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지금 뭐 LP판이 어떻게 뭐 만들어지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엉뚱한 경영 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에는 이거는 경영 지식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현장 지식이 반영되고 관여되고 복잡해지고 또 지연되면서 여기 지연이란 말은 그 중에 그 뭐냐면 어질러티.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나 그 굉장히 그 속도가 중요해요. 우리는 스피디한 경영이 한국 경영의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속한 의사결정. 늦으면은 벌써 누군가 특허를 내는 거죠. 그죠? 신차가 벌써 대항하는 신차가 나와 있어서 뒷북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비즈니스 세계는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막 이렇게 참여하고 막 제가 그 폭스바겐에 갔을 때 성과급제를 도입하는데 자기네들이 10년을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한편으로는 정말 부러운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리만큼 중요한 어떤 멘탈 어떤 인프라가 노사관계에서 될 수가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한 노릇이죠. 그것을 10년 동안 얘기하고 있으면서 언제 막 신차를 개발하고 막 이렇게 스피디하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런 두 가지 양면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어서 독일 경제의 이런 공동결정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제 분석해 왔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또 하나의 이제 어떤 노사관계 모델이 되었지만은 그것이 뭐 전적으로 다 항상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영 지식의 어떤 그 묵살이라 그럴까요? 묵살이라는 표현이 좀 경영 지식의 불충분한 반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어요. 미국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는데 그 주식을 빚을 노동조합에서 이제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이 기업주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운수와 관련된 회사들이 그런 데가 좀 있었어요.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이제 생기면서 협동조합이 꽤 많아지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뭐 이게 대세가 되기는 어렵지만 한 20% 정도까지도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늘어날 거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노동조합을 이끌던 분이 오랫동안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인수를 해서 사장이 됐죠. 사장이 됐는데 그래서 모셔서 제가 노사관계 수업에서 이제 그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채권이 많아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배당금이 이제 안 돌아오니까 조합원들이 조바심이 난 거죠. 그래서 막 빨리 내라고 그러고 막 지금 바로 채권 탕감을 하고 그러는데 채권을 탕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차 팔아서 탕감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어느 날부터 그 사장실 앞에 텐트를 치고 이제 농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충북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영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요는 뭐냐면은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건 협동조합이건 간에 경영자는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필요해요. 그것이 이윤을 창출하는 문제도 물론 관련돼 있지만은 이윤을 창출하는 이전에 그것이 지속되려면은 경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지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경영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동자 뭐 자주관리 기업 할아버지건 뭐 협동조합이건 간에 경영 지식이 무시되어서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현장 지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영 참가가 어느 순간 너무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 과도해지고 경영자들이 더 이상 자기 전문 지식을 발현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과가 하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케팅, 재무 뭐 이런 건 다 동일한 수준을 놓고 세테르스 파리보스라고 하죠. CP라고 해서 놓고 이 경영 참가만을 우리가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성과가 엎어진 U자형을 그릴 거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서 이제 그림을 분석을 하면서 무엇을 이제 도출할 수 있어요? 어디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여기까지는 최소한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본전치기인 거죠, 그죠? 전혀 없을 때와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 A 영역만큼의 경영 참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이 꺾여졌건 간에.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어떤 의식과 뭐 이런 가치와 지금까지 어떤 지식이 서로 다양할 거라고 이제 노사관계 경영 참가에 관해서. 근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핵심적인 이슈는 뭐냐면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업 경영 차원에서 경영 참가가 필요하다. 근데 그건 꼭 공동결정, 뭐 노사 동수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한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의 공유, 팀제 이런 다양한 경영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많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는. 근데 그것이 꼭 노사협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간접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뭐 캔 미팅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 격이 없는 이런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막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떨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러면은 어디에서 떨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그것을 그래서 X 스타라고 하는 거죠. 요 이제 다른 그림이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가겠죠, 그죠? 경영 참가를 통해서 기업의 성과, 다른 거는 다 통제했을 때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 점을 선택해서 그것이 뭐 노사 협의를 10번을 매달 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이사를 또 그것도 있어요. 참관도 있습니다. 참관.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두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조금 너무 뭐 세다고 싶으면은 그냥 참관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얘기하되 의사결정할 때 이제 그 다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하간에 그 최대값을 만들 수 있는 그 경영 참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경영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이 그림에서의 첫 번째 이제 그 우리의 관심이자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은 뭐냐면은 이윤을 부가가치와 나눈 겁니다. 이윤을 레버뉴를 부가가치와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은 어떻게 나누냐면은 여기 지금 전체 파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파이가 이게 레버뉴예요. 기업의 가치야, 부가가치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거는 사용자가 갖고 이렇게 돼야 될까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갖고 이것은 노동조합이 갖는다. 그러니까 7대 3, 7대 3이라고 합시다. 7대 3. 이렇게 나누는 문제가 경영참가와 결부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성과, 그러니까 제한 제도를 하면은 뭔가 돌아오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작용을 해요. 제한을 많이 하면 뭐가 보상으로 돌아올까요? 생각보다 사실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했을 때 그 보상은 별로 얼마 안 돼요. 한 5,000원 막 이런 데도 있어요. 한 건에 5,000원, 건당 5,000원, 10,000원. 그거 갖고 할까요? 그것만 갖고 사실 안 해요. 근데 왜 할까요, 제안을? 막 하루에 막 1년에 10개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큰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왜 할까요? 그걸 많이 하면은 인정을 받고 일단, 그리고 승진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경제적인 보상들이 있죠. 노동조합에서 그런 현장에 관한 어떤 지식을 발현시켜 가지고 기업의 성과를 개선했어요. 그러고서는 노동조합이 땡일까요? 노동조합도 분명 인트레스트 집단이잖아요. 그죠? 뭔가 요구를 한다는 거죠. 더 높은 임금 인상, 어떤 성과 배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함으로써 다시 그 파이의 배분 문제가 경영참가랑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의 그래프가 RX가 레버뉴가 X에 따른, 즉 경영참가의 수준에 따른 부가가치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그림으로 봤다면,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그 중에서 파이, 즉 이윤의 부분이 얼마인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1-타오 x rx라고. 이건 타오는 이제 그리스 문자로 타오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타오는 뭐냐면은, 타오는 근로자, 노동자들이 갖는 몫의 비율을 말해요. 이 경우에서는 얼마예요? 0.7이에요. 0.7. 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나타낸다고. 0.7 대 0.3인 거죠. 그러면 1-타오는 뭐예요? 사용자들이 갖는 그 몫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몫의 비율에다가 타오에다가 RX를 곱하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타오에다 그 비율에다가 RX를 곱하면은, 그 부가가치를 곱하면 뭐가 돼요? 노동자의 몫이 되는 거죠. 몫. 그리고 1-타오 RX는 하면 이거는 사용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대 3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7대 3으로. 이게 노동자의 몫이고 이게 사용자의 몫이다. 그러면 0.7, 1-타오는 0.7이고, 타오는 0.7이죠. 그리고 1-타오가 0.3이죠. 그죠? 그 비율이니까 0.7이고 타오는 그 사용자들이 갖는 건 0.3이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제 100억을 나눠 먹는다. 이게 100억이다.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예요? 100억 곱하기 0.7이죠. 70억이지, 그죠? 70억이고 이거는 10억이잖아. 30억이잖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1-타우 곱하기 R를 하면은 몫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몫의 비율 곱하기 부가가치를 하면은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거고, 사용자들의 몫의 비율에서 부가가치를 곱하면은 사용자들의 몫이 되는 거죠. 그쵸? 그죠? 네, 전체 파이에서 그 분배의 비율을 이게 곱하면은 그 몫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타우는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고 타우는 x의 단조 증가 함수예요. 단조 증가 함수. 즉 그 말은 뭐냐면 타우 x는 0보다 커요. 그 말이 뭐냐면은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놨어. 그럼 그걸로 땡이냐? 그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자기가 올린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혹은 그것에 비례해서 혹은 그걸 레버리지를 해서 더 높은 임금, 더 높은 보상, 더 높은 몫을 요구를 한다고요. 그래서 경영 참가가 더 많아지면은 처음에 이렇게 R도 높아지잖아요. 레버뉴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타우도 높아진다고. 그 몫의 비율도 높아진다고. 자기네들이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파이, 늘어난 레버뉴 중에서 자기네들이 얻어갈 그 몫의 비율도 더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애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 참가라는 것이 공동으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더 높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나눠먹기가 있는 거죠. 이해 대립적인, 배분적인 협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가 공동으로 캠페인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10% 높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억 이득을 봤어요. 근데 그 10억에서 자기가 노동조합이 굉장히 막 열심히 공동결정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막 캠페인도 하고 단체 협상에도 그 올려가지고 막 이렇게 높은 결정 권한을 갖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했을 때보다 그냥 정보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 그러니까 그 분배의 몫을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경영 참가의 권한이 높은 만큼 더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타우 x는 그러니까 즉 x가 증가하면은 타우 노동자들의 몫의 비율도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조 증가 함수고 그것을 미분하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증명하려면은 미분을 편미분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그거 뭐 예전에 이제 했던 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그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저기 도함수 값이 그러니까 이 그 미분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전제예요. 이 그 설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말하면 이거는 그 프리만과 레지어가 그 미국에서 그 워크아웃시를 법제화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그런 논문이었어요. 워크아웃시라는 그 책에 나오는 그것의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한 부분으로 또 이제 그 디스커션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노사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제 그 메커니즘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1-타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게 사용자의 몫이잖아요. 그죠? 사용자의 몫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윤인 것이죠. 이윤이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타우가 상수가 아니라 함수이기 때문에 x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1-타우 x rx가 되는 거죠. rx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몫이 결국 이윤이니까 이윤 함수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뉴가 그려져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높아지다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어디 뭐 망한 거죠. 이 사람 다 망하겠죠. 그죠? 회사가. 근데 거기서 이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윤. 이게 이윤 함수입니다. 이윤 함수. 이거는 이제 수익 혹은 부가가치 함수인 거죠. 이건 뭐예요? x는 경영 참가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영 참가가 전혀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영 참가가 없으면은? 그러면 나눠 먹고 자시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경영 참가를 통해서 늘어나는 부가가치도 없을 뿐더러 R0니까 거기서 나눠 먹는 것도 없죠. 다 그냥 사용자가 몫이에요.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4x rx도, 그러니까 이윤함수도. 근데 이제 거기서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면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윤이, 그러니까 수익이 이만큼 나면은 이만큼은 이윤이라는 거죠. 이만큼 뭐겠어요? 이만큼은 여기 수익에서 요 이윤을 뺀 요만큼은 어디로 가요? 누구의 몫이에요? 노동자들의 몫인 거예요. 이건 바로 타우 x rx인 거죠. 이건 1-x 타우 1-x rx이고 요거는 rx 아니 타우 x rx인 거죠. 그러니까 1-x 타우 x rx 플러스 타우 x rx 하면은 1이 되는 거죠.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전체가 되는 그런 rx가 되는 거죠. rx.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노동자들의 몫이고 이 부분이 사용자의 몫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이윤함수를 그렸어요. 근데 이윤함수도 그러니까 이윤과 수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만 설명을 하고요. 경영의 참가가 이루어지면은 수익만, 부가가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윤도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윤도 어느 순간 가서는 경영 지식이 이제 침해되거나 너무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은 줄어드는 거죠. 똑같아요. 수익이 늘어나는 것과 경영 참가 그 이윤도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엎어진 유체형은 똑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X스타는 RX의 최대값을 만드는 X인 거고, 여기서 XF는 뭐냐면은 1 타우 X RX를 극대화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극대화하는 X값. 이것을 극대화하는 X값을 말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금 제가 보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은 RX를 극대화하는 점과 X와 이윤을 극대화하는 F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가치, 경영참가 수준과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영참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 그 논리 전개의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단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 타우 x rx의 극대화하는 최대값을 도달하게 되는 x를 하기 위해서 어느 그 x는 어떤 때 x 값인가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x 값이에요? 이렇게 2차 함수의 극대점에 도달하는 것을 알려면 이 x는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미분했을 때 그 미분값이 얼마예요? 0이 되는, 그렇죠. 이게 0이 되면 미분, 이 증가율이, 미분은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안 배운 사람들도 있죠. 고등학교 때. 요새는 안 배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세가 어느 순간에 0으로 멈추는 기울기가, 그것을 0이라고 해요. 이걸 다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x와 y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미분해주고 더하기 x/y 플러스 xy/ 이렇게 한 번씩 미분을 하고 그것을 더한 값이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맞춰서 요거를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 타우의 슬래시 rx
플러스 1 마이너스 타우 x r 슬래시 x는 0을 만족하는 x가 바로 이 fx인 거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1 마이너스 타우 x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타우 x 슬래시가 돼요. 이거 rx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타우 r 슬래시 x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xf 값일 때의 r x의 기울기가 어떤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다 이쪽으로 넘겨요. 이항을 해. 이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타우 슬래시 x rx에 분의 1 마이너스 타우 x가 돼요. r 수익 함수의 도함수가 미분 함수가 미분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0일 때니까 fx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만족시키는 요 xf 값을 말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결과만 봐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그 수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것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것이 플러스 값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아까 x 슬래시 x는 단조 증가함수라 그래서 아까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증가값이어서 0보다 커요. 몫의 비율이에요. 그죠? 노동자 1 마이너스 타우 xf는 텍스 타우 x는 그 사용자들의 몫의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0보다 큰 값이에요. 다 0보다 커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은 여기는 극대값에 도달했는데 rx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극대값에 이미 도달했는데 여기는 극대값에 도달하지 않고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서 그보다 훨씬 뒤에 극대값에 도달한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xf가 x 스타보다 작다는 것이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용자에게 기업의 경영 참가의 권한을 맡기면은 어떤 점을 선택하겠어요? XF를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근데 사회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국민 경제를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최적의 그 경영 참가 권한이에요? X 스타란 말이지. 그러니까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프리만하고 레지어가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이 X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비두면은 XF만큼 한다. 조금만 한다는 거죠. 최적인 것보다 경영 참가를 잘 안 시킨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관점의 차이가 나오죠. 그죠? 예,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레지어는 그 사용자를 위한 인사관리 경제학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래서 기업의 경영 참가는 XF를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업의 경영학은 사용자들의 그냥 그 주주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테이크홀더에 기반해야 된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들의 이윤까지 다 포함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렇다면 이제 X스타가 맞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은 그런데도 현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아무런 경영 참가도 하지 않더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XF를 추구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경영 참가를 시켜야 할 텐데 경영 참가가 아무런 제도도 없는 데도 많더라. 아주 전권을 행사하는, 전횡을 하는. 왜 그러냐? 왜 XF도 안 하고 그냥 빵으로 하느냐? 그런 기업에서.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 이 다음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 참가 워크하우스를 두려면은 고정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고정 비용. C. 그 이득이, 그 이윤이 그 C보다 낮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어떤 고정 비용이 들어요? 경영 협의회 뭐 이렇게 하려면 하다못해
음료수 값이라도 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음료수 값이 얼마 안 들지만은 그것을 하는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이 모두 다 자원인 것이죠. 그것이 다 비용인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그것을 얻어지는 이득이 레버뉴가 별로 크지 않다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시간에 그 상황 적합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